이 이란의 정권 교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두주자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반미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이란인데 사실.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을 낮추고 민족의 기반을 둔 세속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란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의 상식,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식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근대화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뭐 1970년대면은 이제 막 미국에서는 인터넷 같은 게 막 개발되고 있던 초기 형태의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는 근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지. 근대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근대화의 내용물은 종교가 국가의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그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세속주의와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었죠. 그게 상식이었고 그러나 이제 중동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혹은 종교 교육을 받고 동시에 서구 교육도 같이 받은 사람들 혹은 서구 교육을 받아봤는데 이거 뭔가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군의 지식인들이 이미 1900년대 초반, 뭐 19세기 말 뭐 이때부터 이슬람 율법의 가치, 이슬람 종교의 그 어떤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근대에 녹여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치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조롱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광신적이고 네. 세상 바뀐 거 모르고 언제적 종교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게 성공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세속주의 공화국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좀 전통주의 성향의 왕국들도 그렇고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그냥 주변부 변두리에서 골방에서 좀 코란 좀 읽는 것 같은 먹물들이 지식인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연설문 그다음에 책들에 교육받은 엘리트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군인들까지도 막 열광을 하면서 대중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성공시켰다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라는 어떤 자극을 준 거고, 지도자들은 주로 세속주의 성향의 엘리트들이나 사우디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큰 위협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봉기가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주변국들은 그게 이란에 성공할지 몰랐다고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당시 정황으로? 뭐 요새는 뭐 이에 대한 여러 연구와 논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연구소 중에 하나가 제목이 Unthinkable Revolution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가님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그렇게 unthinkable revolution이지만 성공을 했다라는 그 가장 큰 이유에는 뭐가 있다고 좀 분석을 하세요? 역시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이란을 더 취약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나 시리아처럼 적당히 잘 안 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팔레비의 백색 혁명이라든가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인한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게 뭔가 성과는 있었는데 그게 충분히 잘 분배되지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잔뜩 올랐는데 동촌 빈곤이나 도시 빈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뭔가 뒤집어야 된다라는 그 분노가 오히려 그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고, 개인의 성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메이니가 아니었고 팔레비가 아니었다면은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흥미로운 생각합니다. 분석이에요. 호메이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역사 속에서 레닌하고 제일 비슷한 인물이에요. 절대로 권력을 남들하고 공유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신의 그 성직자 그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그 어떤 정치적 사건도 기민하게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전환을 하면서 당시 이란의 엄청난 지지를 끌어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였고요. 팔레비는 반대로 이 사람은 좀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일대 팔레비 왕인 레자샤인데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고요. 이란의 이제 인구가 거의 한 30%가 막 줄었던 국가 붕괴와 내전기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때 이제 호련이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란의 모든 부족 세력과 지방 세력을 토벌하고 이란 국가를 건설한 그런 사람인데요. 아주 철권으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약간 억눌려 있고 오히려 약간 허세가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게 좀 연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봉기가 왔을 때 그 시위가 일어나고 호메이니가 돌아오는 만회를 하고 그 테헤란에 막 그런 치안이나 질서가 막 자리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 이 최악의 선택들을 계속 한 거죠. 이 그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생존을 하려면은 아예 그냥 확 아, 열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확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유혈 진압을 좀 어정쩡하게 해서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분노는 분노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공포를 갖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팔레비가 그냥 정말로 약간 학살을 했다면은 혁명이 성공했을까라는 생각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이제 조용히 도망을 가죠. 그러면 그렇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란에서 아주 강력한 이슬람 신정 체제가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주의가 중동 그냥 뭐 아랍 국가들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혁명 세력들이 이제 중동 각지에 그리고 중동을 넘어서 막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멀리 떨어진 이슬람 국가들에도 막 생기는 와중에 1979년에 사우디의 그 메카 점령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이슬람주의의 발흥에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그런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무장 단체가 이슬람주의 성향의 무장 단체가 무려 메카를 그 점령을 하고 이슬람 최고 성지인데 거기서 이제 뭐 인질극을 벌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사우디 군이 뭐 거의 뭐 손을 못 써가지고 프랑스 외인 부대가 들어가서 이거를 진압을 했던 그런 그 사건이었죠. 메카 점령의 명분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디 왕실은 서구 미국의 이제 그 어떤 종속국으로서 이슬람의 율법을 배반하고 뭐 소비주의나 뭐 근대의 병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어떤 운동이었 이런 명분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자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우디 왕실을 몰아내겠다고 막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우리도 큰일 나겠는데. 근데 사우디는 또 신기하게 세속주의가 아닌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조금 이슬람주의의 어떤 뭐랄까 혁명적인 잠재력을 많이 낮추는 식의 정치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종교 어떤 뭐랄까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와하브주의, 와하비즘인데 그냥 전통적인 이슬람을 그대로 믿고 뭐 이거 막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이거를 막 활성화해가지고 정당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을이랑 동네에서 율법 잘 지키면서 온순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차도를 엄청 좀 철저하게 쓰고 뭐 여성들 운전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쨌든 그런 거에도 근데 아직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을 사우디는 이제 이걸 바깥으로 그냥 배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배출구가 이제 마침 생겼죠. 소련이 이란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군사 개입을 시작을 하면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랑 우리 왕실이랑 싸우지 말고 소련의 저 무신론 그러니까 이 이슬람주의 세력에서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이런 거 이전에 그냥 무신론 국가라서 혐오 대상이었는데 저 무신론의 제국과 맞서 싸우는데 그렇죠. 너의 어떤 열정을 바치렴 해서 당시 사우디 국가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들어온 걸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파키스탄 특히 파키스탄 정보부 또 영토상 밀접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소련의 어떤 그 남진을 당연히 이제 가장 싫어했던 국가는 미국이니까 미국 이 나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사우디 뭐 이집트 뭐 이런 아랍 수니파 아랍 지역에 있었던 그 이슬람주의자들 중에 좀 혈기가 넘치고 전투 의지가 끌어오는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죠. 그래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자헤딘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뭐 무자헤딘은 그냥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긴 한데 일본 가장 유명한 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이죠. 영화 람보 3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에서 그 무자헤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탈레반, 알카에다의 뭐 뿌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무자헤딘 조직들은 이제 좀 계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아랍인 무자헤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에서 제발 니네 우리나라에서 혁명하지 말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싸워라고 이제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이랑 겹해 있던 쪽에 그 아프가니스탄 남쪽의 파슈툰족 농촌 지역에 사우디 정부가 후원을 하는 그런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막 세워지고 여기서 그 아랍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최신 이론을 가지고
약간 본토 직수입 정치 강연을 네.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이 파슈툰족 부족들이 이슬람주의 본토 이념을 이제 흡수를 하면서 가장 이제 강력한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세력으로 공산주의에 맞서는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1989년에 결국에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군이 철군을 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부는 이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이 파슈툰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주의 그 농촌 기반의 단체들을 탈레반이라 하는데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네. 1989년에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소련도 망하고 당시에 이제 이런 무자헤딘들 그리고 지하디스트라고 하는데 지하드주의자들은 우리의 이제 알라에 대한 이 신앙으로 샤리아의 힘으로 저 초강대국 하나를 우리가 무너뜨렸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냐. 우리의 이 알라께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느냐. 근데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뭐 해야 되나? 미국이 이제 있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단은 무신론 제국이 소련이 미국보다 나쁜 놈들인 건 알겠는데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우리 투쟁을 해야겠다.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억압받고 있는 무슬림을 위해 우리가 지하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하디스트라고 보통 합니다. 글로벌 지하드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이슬람주의자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맞서 싸웠던 그 유명한 오사마 빌라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정리하면 그 오스만 페르시안 제국이 있던 그 중동 지역에 각각 뭐 제국이 해체되면서 개별적인 국가들이 나타났고 이것을 묶어보자는 이제 특히 아랍 지역에서 운동이 있었는데 이건 실패로 끝난 거죠. 그 이후에 전혀 예상도 못한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러한 이슬람 신정 정치의 혁명이 다른 이슬람 세력에게 뭐 영감을 주면서 이제 국가보다는 이념으로 뭉친 독자적 뭐 단체, 무장 단체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랍의 봄 2011년부터 2013년의 이집트 혁명 그리고 2024년까지 무려 15년을 끌었던 시리아 내전 같은 거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청년층들은 세속주의고 이슬람주의고 너무 이게 지쳤다 이념에 지쳤다라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은 자기들도 시위에 나가봤죠. 시위에 나가봐서 나라도 뒤집어 봤는데 뭐 돌아온 거는 쿠데타 아니면 내전, 난민, 정치 위기 막 이런 거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을 그때 당시 아랍의 봄 때 유명했던 게 페이스북 혁명이었단 말이죠.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재를 몰아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근데 페이스북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왔고 인스타그램을 위해 최고의 장소들이 그때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 이런 데였는데 걸프 국가들은 우리는 이념 같은 거 잘 신경 안 쓸게라고 했죠. 세속주의 뭐 굳이 안 해 우리는 이슬람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도 이슬람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고강도 이념의 정치 운동 같은 거 우리 관심 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백화점, 뭐 박물관, 뭐 공항, 항만 이런 거다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그 이슬람 국가 개발 프로젝트들을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중동의 모습은 어떨까요?라고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건 너무 넓으니까 이 이란의 정권 교체 한마디로 신정 정치가 무너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1979년 혁명은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 근대화를 더 우리 잘하겠다. 우린 자체적으로 제철소, 자동차, 엔지니어, 미사일, 백신 우리가 다 만들겠다 하면서 굉장한 수준으로 공학과 뭐 그런 걸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의 어떤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서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 이슬람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문대 교육부터 전문직 그 커리어까지 그런 걸 보장받는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 인구의 최소한 20-30% 정도는 현재 이제 그 이슬람 공화국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도시 빈민이나 뭐 빈농 이런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친구들을 좀 몇 명 알고 있는데 굉장히 명석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근데 이제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혁명 정신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인구들이 이제 그 상당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이후에 이란은 이게 결합될 것 같습니다. 시아파 이슬람과 이란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새로운 어떤 국가 이념을 만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히잡 단속 같은 거 이미 사문화됐습니다. 아, 이런 이슬람 율법을 과도하게 뭐랄까 문화 통제, 청년층 통제로 쓰는 정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완화될 것 같고 반대로 오히려 이슬람 종교 특히 시아파 종교를 그 이란 민족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맞서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강경한 국민 동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 국민 동원에서 다 엔지니어 만들고 군인 만드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양상으로의 전환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풀어줘서 반발은 조금 수그러뜨리되 근본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념인 이데올로기인 이슬람 체제 자체는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를 더 강하게 넣는 거죠. 이란성을.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사실 이란 때문에라는 표현이 뭐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걸프 국가들 뭐 한 대씩 때려 맞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냥 아까 말한 연합 국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컨센서스를 같이 하는 어떻게 EU처럼 그런 거에서 어느 나라의 좀 독단적인 돌발 상황을 좀 막자 견제하자 이런 흐름 자체는 아예 없나요?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랍 국가들의 연대는 아니고요. 오펙 회의에서 UAE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했죠. 탈퇴를 했다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훨씬 더 또 긴밀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안보를 보장받겠다라는 국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사우디는 걸프 국가들의 어떤 그런 자기가 왕초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우리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견제할 만한 영내의 다른 국가들을 엮어서 공동 안보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터키, 사우디, 이집트, 파키스탄이 하나의 어떤 군사 협력체를 만들자고 하는 안보 협력체를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아랍에미리트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중동 상황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뭐 냉전의 양극 체제든 미소의 양극 체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중 G2 체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 지역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초강대국이든 강대국이든이 부재한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겪어온 역사와 기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도생을 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지난대로라면 중동에서의 분쟁은 뭐 사실상 계속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속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중동 분쟁의 뭐랄까 연료를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특히 제가 아까 중동의 청년층들이 탈정치와 탈이념화 그리고 약간 개인 생활, 자기 개발 이런 거에 좀 집중한 성향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할 만한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탈진하니까 일단은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랍 국가들의 청년층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이제 그 분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규탄으로 하마스에 대한 연대로 이제 막 뭉쳤고 오히려 그 국가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감을 마치 나세르 시대나 호메이 시대처럼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뭐 모든 정치적 합의의 거의 그 공동 묘지라고 할 만큼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이것이 지속되는 한 사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제 유가도 좀 요동칠 텐데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상수겠죠.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국가들 중동의 각 국가들이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지만 사우디는 이미 중동 바깥의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중동과 유럽에 걸쳐 있는 터키라든가 그러면은 그 UAE는 파키스탄이랑 앙숙이 인도를 막 붙인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란은 또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에 좀 더 손을 벌리고 있죠. 그 중동에서의 분쟁들이 점차 중동 바깥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 각자 도생 영역들이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이제 있고 근데 한국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적합한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이번 이란 사태가 진정되면 벌써 우리 건설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게 나오니.